안녕하십니까. 지난번까지 우리가 왜 우리가 소재를 공부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어서 그 본격적으로 소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소재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자 에너지 재료공학을 하는데 전자 에너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소재를 우리가 다룰 때 기본적으로 다뤄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가공, 물성, 성능 요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재료를 디자인할 때 어떻게 우리가 소재 디자인을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소재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소재가 어떤 소재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얘네들의 가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얘네들의 가치가 높으냐 낮으냐 좋으냐 안 좋으냐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소재가 어떻게 이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이 세 가지로 보통 예를 많이 듭니다. 탄소 섬유, 그 다음에 그래핀, 강철 요 세 개를 많이 예를 들게 되겠습니다. 자, 요 세 개를 예를 드는 이유는 강철은 우리가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쓰는 재료 철이고요. 그 다음에 탄소 섬유, 그래핀은 탄소 섬유는 최근에 가장 우리가 핫하게 사용이 되면서 점점 이전에도 많이 사람들이 탄소 섬유를 이용해서 이것저것 많이 만들었지만은 앞으로 더 유망한 탄소 재료에 해당이 되고 중간에 있는 그래핀의 경우에는 그래핀 가지고 노벨상도 받긴 했지만은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현재까지 진행했고 현재도 계속 진행형인 재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상용화가 되지 못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강철의 경우에는 상용화가 가장 오래된 범용 재료, 그 다음에 탄소 섬유는 나름 첨단 재료, 나름 신소재라고 분류를 할 수 있고 그래핀은 신소재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상용화가 되지 않은 연구 단계이지만은 완전히 사람들의 물성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는 첨단 소재 요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택한 가장 큰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강철도 그렇고 철도 그렇고 그래핀도 그렇고 탄소 섬유도 그렇고 요 세 가지는 시커멓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얘가 뭐가 뭔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비슷한데 나머지 얘네들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가를 얘네들의 물성을 통해서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강철의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여러분 재료를 보면 알겠지만은 기준 물성으로 잡는 재료는 대부분 철입니다. 철 대비 몇 배, 철 대비 어쩌고 해서 기계적 특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특별히 기계적 특성을 이야기할 때 철을 기준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여전히 계속 많이 사용될 재료이기도 합니다. 철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상상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되는 게 보통 철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얘네들이 보통 일반적인 사용 범위는 대부분의 산업과 그 다음에 운송수단에 사용이 되지만은 비행기나 이런 좀 가벼운 특성이 요구되는 그런 기기에는 사용이 되기 어렵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그런데조차도 비행기를 만드는데조차도 철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쓰이는 정도가 아니라 동체의 재료로 철이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철의 범위는 광범위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생산 단가가 비교적 싼 편입니다. 오랫동안 많이 생산이 돼 있고 그리고 가공이 많이 되어 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거에 비해서 탄소 섬유나 그래핀의 경우에는 가장 큰 철에 비해서 가격이 비싼데 비싼 이유는 물성이 우선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철만큼 많이 생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산 단가가 아직까지는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그 자세히 읽어보면은 되겠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경향성은 철이 물성이 좋은데 얘네들이 가격이 싸고 그리고 좀 무거운 편이다. 무거운 편인데 탄소섬유의 경우에는 그 비교적 나쁘지 않은 성능에 가볍다, 굉장히 가볍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런 거에 비해서 가격이 철에 비해서는 매우 비싸다라고 하는 그 경향성이 있고 현재 이 가격은 점점 탄소섬유가 그 많이 굉장히 예를 들어서 가벼우면서도 강한 그 특성을 요구하는데 많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탄소섬유의 그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 거에 비해서 그래핀은 굉장히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킬로그램당 여기 뭐 200에서 500달러라고 하면은 철이 킬로그램당 한 1,000원, 그 다음에 그 탄소섬유가 킬로그램당 한 2만 원, 비싼 게 2만 원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래핀이 킬로그램당 50만 원이라고 여기 써놨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비쌉니다. 이거는 그나마 조금 약간 범용 분말 형태의 그 그래핀의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550만 원, 그러니까 그 500달러 50만 원 이 정도라고 하는데 필름 형태 이건 굉장히 하이 퀄리티예요. 매우 그 고품질 매우 고품질의 그래핀의 경우에는 가격당 뭐 미터 제곱당 80달러가 아니라 한 굉장히 고품질의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으로 생산한 그래핀의 경우에는 스퀘어 그러니까 한 10 곱하기 10 센티미터 그러니까 100 제곱 센티미터의 수준에서 한 6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은 g당도 뭐 사실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면은 그 10 곱하기 10짜리의 그래핀의 모노레이어 그래핀의 경우에는 뭐 1g도 안 될 거, 0.1g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하이 퀄리티이기 때문에 10 곱하기 10 그러니까 100 제곱 센티미터당 뭐 한 60만 원 이 정도 가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핀의 경우에는 전자산업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시도를 하고 있고 이 이외에도 굉장히 뭐 다른 물성도 좋기 때문에 다른 물성도 함께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은 상용화에 못 미치는 단계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철, 그래핀, 탄소섬유 얘네들을 비교해 놓은 이유는 재료와 가치는 우선은 얘네들의 그 물성에 의해서 가장 먼저 좌우가 돼요. 물성이 좋으면은 재료의 그 가치가 높아지고 그리고 얘네들의 그 얼마나 많으냐 분포 그다음에 생산량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 재료의 가치가 많이 정해지게 되겠다. 가치라고 하면은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은 경제적인 사정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에 의해서도 재료의 가치는 많이 정해진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재료와 가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 특별히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강철과 그 탄소섬유와 그래핀의 경우에는 겉모습으로서는 이런 식으로 비슷하지만은 얘네들이 원소가 다른 경우 그러면은 얘네들의 특성이 다르다. 그다음 그래핀과 탄소섬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얘네 둘은 그게 같지만은 얘네 둘은 그 원소는 같지만은 얘네들의 구조가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동소체라고 하죠. 얘네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물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우리가 그 분류를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은 우선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얘네들의 원소와 그 다음에 그 구조에 따라서 얘네들의 물성이 다르고 그 다음에 분포가 다르고 생산량이 달라서 얘네들의 다른 가치가 그 결정이 된다라는 게 재료와 가치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사실 여기 우리가 다룰 그 소위 말하는 신소재는 이거보다 훨씬 더 좀 많은 그 팩터들이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그
재료를 이야기할 때 맨 처음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의 인류 문명의 발전이 재료와 함께 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사용했던 재료가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돌입니다. 돌. 돌의 경우에 우리가 뭐 석기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200만 년 전에 그 기원전 200만 년 전부터 시작한 석기 시대에서 보면은 그 도구를 사용했다라고는 하지만은 이 도구의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돌부터 아무것도 우리가 그냥 주위에서 보는 짱돌부터 시작해서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한 게 뭐냐면은 구석기, 신석기라고 해서 돌을 뭐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가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돌을 가공. 자, 돌을 가공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돌의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목적에 맞게 가공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배운 것처럼 별을 추수한다든지 이럴 때 칼로써 쓸 수 있는 돌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돌을 여기에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청동기 시대로 들어오면은 우리가 주석, 그 다음에 구리 이런 애들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런 특히 이제 주석을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뭘 할 수 있냐면은 여기선 돌을 가공인데 단순 가공이에요. 단순 가공. 단순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으로 어떤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단순히 물리적인 가공을 뜻합니다. 물리적 가공. 그런데 청동기 시대에 들어오면은 화학적 가공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화학적 가공. 화학적 가공이라고 하는 뜻은 얘네들을 원래는 다른 재료였는데 두 개를 적당히 배합하고 섞고 배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물성의 재료로 성형하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 것이 화학적 가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를 보면은 그 전에는 단순히 돌을 이렇게 이리저리 깎기만 했던 거를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얘네들 섞어가지고 가공을 해서 그런 재료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톡이라든지 아니면은 무기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기원전 3200년인데 그 이후에 철기 시대가 오기 시작합니다. 철기 시대의 경우에는 지금도 어찌 보면은 일종의 철기 시대에 계속 사용하고 있죠.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재료의 특징은 뭐냐면은 구석기 시대 때부터 시작했던 재료들을 우리가 그 이후에 안 쓰느냐? 씁니다. 쓰지만은 빈도가 달라졌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철기 시대에는 그러니까 석기 시대 때는 돌을 이만큼 사용하다가 철기 시대에 와서 돌을 사용하지 않느냐? 사용합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이만큼 사용했던 빈도가 철기 시대에 오면은 요만큼 줄어든다는 거.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때도 이만큼 청동을 많이 사용하다가 그 뒤에 청동 사용합니다. 줄어든다는 거. 그 다음에 철기 시대에도 예를 들어서 철기 시대에는 이렇게 좀 오래 갔죠. 이렇게 오래 해서 가서 계속 사용하다가 최근에서 이렇게 줄어들죠. 철기도. 왜냐하면은 다른 재료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과 같이 굉장히 각 시대마다 다른 재료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재료를 그 뒤에 아예 안 쓰는 게 아니라 얘네가 석기 시대 그 뒤에 돌을 안 쓰느냐? 돌을 쓰기 시작하지만은 이전에 비해서 많이 적게 사용한다.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때는 청동을 많이 쓰다가 그 뒤에도 쓰긴 하지만은 많이 줄어든 빈도. 그 다음에 철기 시대도 마찬가지죠. 철기 시대에서 철을 많이 쓰고 지금도 쓰고 있지만은 맨 처음에 우리가 번성했던 철기 시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율이 줄어든 상태에서 사용을 하게 되겠다. 많이 대체된 상태에서 사용하게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철기는 철이 굉장히 또 풍부하잖아요. 풍부함. 우리가 지표면에 있는 원소를 분석했을 때 산소 요 순서대로 요 순서대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얘네들이 어번던트하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쓸 수 있는 거 SiO2 같은 경우에는 모래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을 빼고는 철이 굉장히 많이 지구상 표면에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풍부함과 독특한 얘네들의 그 특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독특한 특성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안정된 특성으로 인해서 철기 시대가 구조적으로 길게 지속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도 현재도 계속 철기 시대에 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시멘트 같은 거를 사용하기, 시멘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복잡해진 칼슘 카보네이트 이런 애들을 쓰고, 그 다음에 강이라고 하면은 일반 철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탄소를 이제 더하기 시작합니다. 탄소를 더하기 시작한 그 강의 시대가 되고요. 그리고 최근이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강의 경우에는 그 전에는 건축물에 철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하는데, 우리가 이때 건축물에 철을 쓰기 시작한 건 정말 얼마가 안 돼요. 자, 건축물에 철을 쓰기 시작한 거는 여러분이 잘 아는 에펠탑 있죠. 에펠탑이 파리 박람회가 1900년에 파리 박람회죠. 내 기억이 맞다면 1900년 언저리인데, 그 전에 가장 그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던 게 1850년의 수정궁이라고, 영국에서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자기네들이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이 얼만큼 발전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 박람회를 열었는데, 그게 이제 엑스포라고 하는 박람회가 되겠죠. 엑스포에서 수정궁이란 것을 보여줍니다. 수정궁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이만큼 발전했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놀란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저 많은 수정궁에는 유리가 있는데 유리를 저렇게 크게 가공을 잘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그 런던에 있는 세계 최초의 박람회인데, 그 뒤에 두 번째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계기가 뭐냐면은 파리 박람회, 1900년에서 했던 파리 박람회인데, 그때 여러분이 잘 아는 에펠탑을 여러 사람들한테 공개를 합니다. 물론 뭐 박람회 이전에 만들었긴 했겠지만은, 에펠탑이 사람들이 가장 놀랐던 이유는 철로만 이루어진 구조물이었기 때문이죠. 그 전에는 보통 여러분 옛날 건물들 보면은 대부분 돌이랑 흙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 철을 해서 철근 콘크리트를 공격적으로 쓰게 된 거는 의외로 200년, 300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이란 것을 건축 재료로 사용을 함에 의해서 굉장히 우리가 그 튼튼한 건물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게 오래되지 않다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영향을 크게 끼친 게 철로 만든 그 철골 구조의 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테스트를 했던 게 우리 그 철도 있죠. 철도 길의 다리를, 그 전에 옛날 다리들 보면 대부분 돌로 지어졌는데 철로만 만들었어요. 철로만 만들고 그 위에 철길을 만들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저 위에 그 무거운 기차가 지나갈 수 있을까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 정도면은 우리가 철이 이제 가공이 쉽기 때문에 철로 웬만한 것들을 그 건축이나 다양한 거에 적용해도 되겠다 싶어서 철을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게, 그 전에는 굉장히 한정된 어찌 보면 분야인데 대부분 그 공예나 아니면 독이나 아니면은 그런 그 무기 이런 쪽의 철의 사용이 금속의 사용이 한정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 1800년대 이후를 해서 건축 쪽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철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겠다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크게 영향을 끼친 게 그 그 스틸이라고 하는 그 탄소를 어떻게 조절하고, 그리고 그 위에 다양한 첨가 금속에 의해서 얘네들의 그 성분과 그 다음에 성능을 조절할 함에 의해서 건축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80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고층 건물이라는 게 지어지는데, 그 고층 건물에 지어질 수 있는, 뉴욕 가면은 한 100년 된 고층 건물도 굉장히 많이 지어지잖아요. 그때가 이제 그 나름 호황기 때 지어진 건물들인데, 그런 건물들이 지어질 수 있는 큰 두 가지 계기가, 하나는 철의 사용, 그 다음에 정확히 말하면 강의 사용과 또 하나는 엘리베이터의 발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통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고층 건물이 많이 지어지기 시작돼요. 자, 그리고 그 실리콘 에이지라고 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정보화 혁명 시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반도체를 사용을 하는데 실리콘이 사용이 되겠다. 자, 그 이후에 그 우리가 한 그 1900년대 초반 되면은 플라스틱이라는 게 새로 나오게 되는데, 플라스틱이 그 소위 말하는 고분자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하게 형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 사용했던 뭐 상아라든지 이런 재료들을 대체하게 되고, 그리고 고무라든지 의복 이런 데도 플라스틱을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그 고분자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르게 되면은 그 중간에 무슨 뭐 탄소 섬유도 나오고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의 그 신소재가 고루 어울려서 그 살아가는 시대가 신소재 시대인 현재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류 문명의 발전은 결국에는 이 재료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폭발적으로 그 문명의 수준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똑같은 그 이야기인데, 이 재료가 발전할 수 있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어떤 재료를 원 원료를 사용할 것이냐, 원료와 가공에 달려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기라 하더라도 똑같은 토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흙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자기가 토기인데, 토기를 500도씨 이하에서 가열을 하느냐, 700도씨에서 가열을 하느냐, 뭐 700, 1200, 1200 이상에서 가열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그 품질의 토기가 그 자기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500도씨 이하면은 단순히 수분 제거, 700도씨 이하면 이제 소성이란 것을 하게 되고 재료의 소성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700에서 1200도 같은 경우에는 경질 단단한 토기의 손성 온도가 되고요. 1200도 이상이 돼야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청자나 백자와 같은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온도가 되겠다. 자, 그러면 이 소성 온도가 중요한데, 결국엔 가공 온도가 중요한데, 이 가공 온도가 중요한데, 이 가공 온도는 어디에 의해서 좌우가 되느냐? 보통 가마 같은 걸 써서 사람들이 얘네들을 이렇게 굽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야금술이 발달을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그 가공이 같이 발달하게 됩니다. 야금술은 사실 굉장히 옛날부터 나온 말인데, 금속을 어떻게 가공을 할 것이냐, 추출, 가공, 성형하는 것을 우리가 야금술이라고 하고, 옛날에는 실제로 야금학과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의 금속학과, 그다음 재료공학과가 된 게 옛날에 야금학과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얘네들을 그 재료를 다루느냐가 이러한 야금술에 의해서 좌우가 되겠다라고 그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야금 공정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야금 공정 온도는 단순히 그 야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야금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금속을 다루느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부터 금속을 다루기 시작했나라고 보면은 청동기 시대 때부터 우리가 주석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야금을 시작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금속을 녹여서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성형을 해야 되는데, 청동이 왜 먼저 사용이 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녹는 점이 상대적으로 다른 철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낮습니다. 한 400도씨 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네들을 가공을 할 수 있는 온도가 된 거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청동으로 만든 제품들이 철로 만든 제품에 비해서는 조금 약간 그 조금이 아니죠, 많이 얘네들이 물성이 좀 약간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는 거죠. 뭐 어떤 것을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특별히 전쟁으로 사용이 되는 무기의 경우에는, 철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굉장히 뭐 단단하면서도 잘 부서지지가 않는데, 청동으로 만든 기구의 경우에는 잘 부스러지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철기에 비해서 그 물성이 조금 좋지가 않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공정 조건이 그 맞춰져야 되는데, 옛날에서는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불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공정 온도가 결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나무 뿌리냐, 참나무냐, 아니면 인철광석이냐, 목탄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 거기서 나오는 온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참나무에 그 여러분도 한번 그런 거를 TV나 그런 데서 본 적이 있을 텐데, 꼭 뭐를 다룰 때는 뭐를 써서 꼭 해야 된다, 이런 그 옛날 장인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죠. 동나무로 써야 된다는 둥, 뭐 그런 뭐를 참나무로 써야 된다는 둥,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물론 경험치로서 얻은 게 맞죠. 경험치로서 얻은 게 맞지만은, 그런 것들을 나중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니까 참나무를 떼었을 때, 그 다음에 무슨 동나무를 떼었을 때 얘네들의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그 안에 있는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고형 재료, 고형 원료들의 그 에너지 원료들의 그 재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 발현할 수 있는 온도도 다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불을 떼었을 때, 참나무 떼었을 때 이런 걸 했을 때는 우리가 동재련이 가능하고, 우리가 철광석을 하기 위해서는 철광석 녹는점 자체 1500대 이상이기 때문에 그 인철광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철을 재련하기는 어렵지만은 인철광석은 그 1150도 정도에서 용해가 가능하고, 목탄을 이용을 했을 때는 얘네들이 1200도 이상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서 그 가공을 할 때 그 목탄을 이용을 해서 철을 가공을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철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재료에 맞는 그 공정 온도를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춘 야금술이 발달돼야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신석기 말기, 그 다음에 우리가 청동기를 사용을 하면서 주석과 납을, 얘네들이 이제 온도가 좀 낮긴 하지만은 주조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 정밀 주조 기술도 발달이 되고, 그리고 단유 세문경 해가지고 그 얘네들을 어떻게 이제 무늬를 그 위에 녹이는 그 방법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금속 관련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그 여기서 잠깐 소개됐는데, 얘네들은 어찌 보면은 그 불을 이용한 그 열을 이용한 소성 공정, 그 다음에 열적 가공에 구간 좀 약간 중심을 두어서 이야기했지만은, 사실은 사람들이 화학적 가공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화학적 가공을 중심으로 해서 연금술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뭐 연금술이라면 결국 금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럼 거기에 중심되는 금속들이 금, 은, 동, 그 다음에 주석, 납,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수은, 그 다음에 철, 이런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고 자꾸 넘어가네요. 이런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술이 발전하게 됐겠다. 그래서 금속 가공의 재료와 연금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 우리가 어떻게 소재를 그 좀 더 높은 가치를 가진 소재로 발전시킬 수 있었느냐 하는 것들이 연금술과 금속 가공에 달려 있었다. 참, 이렇게 해서 그 금속을 가공하면은 재료의 특성이 어떤 게 있냐면은, 똑같은 철이라 하더라도 얘네들의 경도와 그 다음에 구조에 따라서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공 조건을 바꿈에 따라서 그 안에 있던 철의 구조물이 바뀌게 되고, 그 구조가 바뀜에 따라서 얘네들의 물성이 같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공 조건과 물성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렇게 그 어떻게 바뀌느냐를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성능 구현입니다. 성능 구현인데, 이 성능을 예를 들어서 에너지 재료든 뭐 전자 재료든 우리가 원하는 성능이 있죠. 에너지 재료라고 한다면은 그 뭐 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다라고 하면 리튬이 잘 들어간다든지 잘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성능이 있고요. 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 얘네들이 뭐 전기 전도도가 높아야 할 수도 있고 뭐 적당히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각각의 성능이 있습니다. 그럼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거는 우리가 눈에 발현된 성능이고요. 예를 들자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리튬이온 배터리를 그 성능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접하는 물성은 그 기기의 성능은 재료와는 사실은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기기와 관련된 성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 휴대폰을 쓸 때 휴대폰이 오래가네, 아니면 휴대폰이 왜 이렇게 배터리가 빨리 닳아라고 하면은 휴대폰이 작동이 얼만큼 길게 되느냐에 대한 그 성능을 이야기하죠. 그럼 거기서 말하는 배터리 성능이라고 하면은 길게 그 전류를 뭐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배터리의 성능이 되겠죠. 오랫동안 전류를 일정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 이게 그 특정 배터리 성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랑 재료랑은 아직은 관련이 없어요. 아직은. 그런데 이렇게 길게 전류를 공급해 주려고 하면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있는 소재와 관련이 있다. 소재의 어떤 물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원인을 찾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서 그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에는 리튬이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데 리튬이 길게 그 안에서 뭐 계속 그
효율을 떨어뜨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그 재료의 특성, 재료의 물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재료의 물성을 이렇게 그 계속 지속적으로 장기간 리튬이 충방전이 될 수 있게 구현할 수 있는 것은 뭐와 관련이 있냐 하면 재료의 구조와 관련이 돼 있다. 사실 구조와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있는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원소, 조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되어야지 소재의 물성을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소재에 대해서 원소재를 가공을 해야겠죠. 가공을 해서 우리가 어떤 구조로 구현을 해야지 이런 그 구조에 맞게 되고 그 구조에 맞게 소재 물성이 나타나게 되고 그 소재 물성에 의해서 기기의 성능이 나타나게 되어서 우리가 사용자가 기기 성능을 뭐 잘 사용한다든지 뭐 못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료의 구조 가공 특성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재료를 디자인할 때 굉장히 중심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든지 다 똑같아요. 뭐 건축 재료를 하든 뭐 에너지 재료를 하든 뭐 전자 재료를 하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재료의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얘네가 그 어떤 물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어떤 물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얘네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이 구조를 그 만들기 위해서 얘네가 한테 어떤 가공을 해야 되느냐가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으로 재료를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제 재료를 분류하자면은 금속, 플라스틱, 세라믹 요 세 종류를 중심으로 해서 재료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금속의 특징과 플라스틱, 세라믹의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뭐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미리 배운 부분이 그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금속 결합을 하고 있고요. 금속은 금속 결합하고 있고 얘네들은 굉장히 단단하고 연성을 지니고 그리고 그 열적, 기계적 전도도가 높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공유 결합을 하고 있고 얘네들은 좀 약간 소프트한 특징과 연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열적, 전기적 그 절연체의 특성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세라믹의 경우에는 이온 결합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 그 금속과 비금속 원소의 이온 결합이 되어 있고 얘네들의 경우에는 좀 약간 잘 부스러지고 글라시하고 그 다음에 그 얘네들은 그 전기적으로는 인슐레이팅 성능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각 재료의 대표 특성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 물론 다 예외도 있죠.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도 컨덕팅 폴리머 이런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대표 특성은 이런데 세부적인 특성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재료를 어떻게 그 가공하고 선정하느냐라고 할 때 먼저 용도를 선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필요 물성을 결정을 한 뒤에 그 필요 물성에 맞는 후보 물질이라고 하면 어떤 구조와 조성을 가졌느냐 하는 그 후보 물질을 이러이러한 후보 물질을 선정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재료의 디자인 과정이다. 재료의 디자인 과정이라고 하고 이 후보 물질을 딱 선정을 했으면 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재료의 가공 디자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어떠한 구조와 조성을 가진 재료를 만들고 지금까지 없는 재료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공정들이 있겠죠. 그럼 그 공정들도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그 재료의 구조와 조성을 가진 재료를 선정하고 또 하나는 그 재료의 그 재료를 구현하기 위한 그 공정을 디자인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다음 시간부터 해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재료의 특성, 그 다음에 그 재료의 물성, 재료의 특성과 재료의 물성인데 재료의 특성과 재료의 물성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 특성과 물성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이제 구체적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재료적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크게 다루는 것이 지금 전기적 특성, 열적 특성, 광학적 특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적 특성이라고 하면은 보통 전도도, 금속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뭐 어떻게 임퓨리티를 더하느냐 아니면 얘네들이 어떻게 디포메이션이 됐을 때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들이 정기적 특성이 되겠고요. 그다음 기계적 특성이 있습니다. 기계적 특성은 이거는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여기 디포메이션 이야기를 했죠. 외부에서 우리가 그 대부분 내구성 이야기를 나왔을 때는 내구성의 99%는 대부분 그 기계적 특성을 의미를 합니다. 사실 뭐 99%까지는 아니지만은 상당수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은 기계적 특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용할 때 뭐 그냥 가만히 두어도 얘네들의 성질이 변해요. 가만히 두어도. 그럼 이건 기계적 특성이 맞냐? 맞습니다. 가만히 두어도 변하는 기계적 특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를 그 휴대폰 사용하다가 떨어뜨릴 수 있죠? 그러면은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얘네가 부서지든지 뭐 하든지 하겠죠. 그것도 기계적 특성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외부에서 힘을 예를 들어서 뭐 갤럭시 폴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그 폴더폰 같은 경우에 뭐 기존 옛날에 폴더폰도 그렇고 지금 플렉서블 폰도 마찬가지인데 외부에서 지속적인 힘을 주었을 때 그리고 빠졌을 때 이런 것들을 그 계속 주었다 뺐다 하는 것들을 그 다루는 것도 기계적 특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계적 특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의 내구성이라고 하면 가만히 두었을 때 얘네들이 외부의 환경에 의한 변화입니다. 환경. 자, 기계적 특성은 자체적으로 기계적 특성이 변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에 의해서 기계적 특성이 변하는 경우도 있는데 환경에 의한 변화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 화학성.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뭐 비를 맞았어. 아니면은 외부에 오래 노출돼 가지고 뭐 햇빛을 많이 쬐었어. 이런 것들이 외부의 환경에 의한 변화가 되죠. 그럼 거기에 의해서 얘네가 얼만큼 오랫동안 본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내구성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계적 특성 또는 외부의 환경에 의한 변화 이런 두 가지가 내구성의 항목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 기계적 특성이 또 결국에는 그 가장 주요 특징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외부 환경에 의해서 어떤 특징이 변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그 자체가 되게 이제 마모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마모가 되거나 아니면 좀 약해지거나 하는 것들이 대부분 기계적 특성의 범주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정기적 특성, 그다음 기계적 특성, 그다음에 열척 특성, 과학적 특성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재료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우리가 실제로 적용을 할 경우에 어떠한 차이점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능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나타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선 간단히 똑같은 열적 특성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구조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과학적 특성도 얘네가 똑같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얘네들의 그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성능이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간단히 재료를 어떻게 우리가 그 재료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그 소재의 구조 결합 결정 결합이라고 하는 그 소재 자체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각 개별 그 에너지 재료와 그 다음에 전자 재료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